네, 오늘 뭐 태조 이방원에서 앞서 조금 전에 원전 이야기도 하고 조선주도 했는데 이번에는 방산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장 안에서도 버텨주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태조 이방원에서 좀 많이 보인다는 게 무엇 때문인지 일단 이 전차와 관련된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어제 상황실에서 했던 종목 기억하십니까? 어제는 어제로 끝났습니다. 기억 네. 안 나시는군요. 네. 아니 우리 그 현대두산 인프라코 이야기하면서 네. 이 기계주도 사고 싶어도 기회를 안 줘서 못 산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장도 올라주고 있고 네. 그리고 여기에 또 뭐 기계뿐만 아니라 전차, 방산까지 더해지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주고 있거든요. 네. 어떤 소식입니까? 좋은 거 다 갖고 있네요, 이쪽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일단 이번에 튀르키예는 어딘지 아시죠? 네. 네. 예, 별로 반응이 그래서 그래서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와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근데 원래 이게 튀르키예 장갑차 제조업체랑 계약을 한 때는 2018년도였습니다. 거기서 기술 이전과 관련된 쪽에서 그 제조업체 메제메라고 합니다. 이쪽 베메제네요. 네, 이쪽이 BMC인데 터키어는 이렇게 되나 봅니다. 네, 이쪽에서 계약을 한 뒤에 거기서 성과가 나오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게 이제 막 이제 초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기술 이전을 완료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그 관련된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부분의 좀 관련된 기술을 K2 쪽에서 이 알타이 전차 쪽으로 들어갔겠죠. 그래서 내년에 한 2대가 인도가 되고 테스트 마친 다음에 98대가 인도되면은 이제 총 100대가 이어갈 것이다라고 해서 1차 양산 계획이 알타이 전차가 250대 생산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최종 1000대다라고 하게 되면 한 300억 되죠. 네. 예, 그렇게 되면 돈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됐을 때 물론 이제 기술 이전이다 보니까 거기서 직접 판매랑은 좀 다르다라는 쪽은 있을 수는 있겠는데 가뜩이나 이제 방산 쪽에서 추가적인 계약이나 추가적인 수주 소식이 뭘까라고 했었을 때 또 기대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현대로템의 K2 흑표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한 것이라고 해요. 네. K2 흑표 기술을 이전받아서 개발한 것, 그리고 여기에다가 폴란드에 이어서 뭐 노르웨이 방산 시장까지 좀 진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폴란드 이야기 나왔을 때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거 까보면은 막상 다를 거야. 그리고 지금 당장 얼마 한다고 말 없었어.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네. 근데 폴란드와 관련해서 지금 갔잖아요. 그렇죠. 네, 폴란드에도 누가요? 그 무기들이 가서 네. 무기 받는 뭐라고 해야 항구? 되지? 항구에 예.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같이 사진을 찍은 기사도 봤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면 이제 단순히 그냥 기대가 아니라 현실화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현실화죠. 근데 이제 저희가 가장 궁금한 거는 뭐 계약 조건이라든가 네. 결국에는 한 대 팔아서 현대로템에 얼마 남을까? 이거는 이제 재무 구조나 이런 걸 통해서 역추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숙제는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뭐 이게 공급했다가 뭐 취소당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모멘텀은 살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또 이제 노르웨이가 여기저기 이제 국가들에 대한 가능성들이 많이 나왔던 쪽에서 이 노르웨이 쪽도 이제 수면 위로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쪽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우선협상자 쪽에서 노르웨이 쪽도 이제 방산을 키우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서 우선협상자 대상으로 계약을 할 게 15일이 유력하다. 이렇게 또 언론에서 단독 보도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때 15일 날 무슨 일이 있냐면은 7개 국가에서 국방 고위 관계자가 방한한다고 합니다. 지난 방산 전람회 여기서 박람회 때 후속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계약하러 오시는 분들이 아닐까. 양쪽에서 한 52명이 방한하신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사인하지 않느냐라는 쪽인데 현대로템 쪽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계자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쪽은 거의 이제 미사일 쪽 관련된 분이시다 보니까 우리랑 관계가 없다라고는 하지만 미사일 담당자나 뭐 전차 담당자가 구분돼 있습니까? 내가 사인하러 왔어. 그럼 완전필 꺼내면 뭐 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사 해당 기업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다라는 쪽인데 대당 29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 규모 생각했을 때 폴란드 때만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뭐 요즘 조 단위가 뭐 어디 A 이름입니까?
한 3조 원대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게다가 또 플러스 알파가 더 있죠. 폴란드 아까 대통령께서 사진 찍으셨다고 그랬죠? 네. 사진 잘 봤네. 그러면은 또 추가 공급 계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폴란드 쪽으로 2차 계약이 또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서 호재는 만발하지만 이게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방산 쪽의 하나의 모멘텀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마침 저희가 어제 이야기했는데 이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의 K2 전차에도 엔진을 공급하기도 한다. 아니, 좀 어려워요. 사실 저는 무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네. 이번에 뭔가 무기 수출, K 방산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단순히 전차를 수출하는 것, 뭐 미사일을 수출하는 것, 딱 그 하나하나의 계약 판매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현대두산인프라코어도 현대로템과 계약을 하게 되면 네. 우리가 거기에 납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현대로템이 잘 나가면 우리도 우리 엔진 잘 나가겠네. 그러니까 약간 원청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 회사가 뭐 이제 무기를 사가는 쪽이 이건 반드시 현대두산인프라코어로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이 부품 여기 거 써야 돼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래도 다 메이드 인 코리아 그쪽에서 알아서 잘 만들어 줘봐. 사진 찍게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또 중소기업단의 변화가 같이 나오겠죠. 근데 좀 더 주목할 부분이 제가 보기엔 파워팩 같습니다. 특히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엔진 만들고 S&T 중공업이 변속기 쪽에 자동차 쪽도 잘 나가던 하나의 기업이었었죠. 이런 쪽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독자 기술을 통해서 방산 엔진을 만든다라고 하는 현상을 보게 되면 이제 모든 게 국내 기술로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쪽이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현대로템과 계약한 게 한 그러니까 내년 6월 달부터 지금 한 3년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게 일 차 물량이 180대고요. 네. 거기다가 1000대 규모를 추가로 또 엔진 공급을 하겠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1000대는 지금 폴란드나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뭐 노르웨이나 몇 개 국가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근데 잘 만들었으면 또 연장하겠죠.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현대두산인프라코어에는 원래 굴삭기 만들던 쪽이다 보니까 디젤 엔진과 함께 지금 어떤 뭐 산악을 가거나 악조건 쪽에서도 엔진이 잘 타오르게 만드는 이런 대표적인 주자다 보니까 여기서도 연관이 또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 쉽게 말해서 이 회사가 판매하는 단순히 그 수출 계약 규모만 보는 게 아니라 패키지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품 회사라던가 협력 회사들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그 여파를 우리는 챙겨봐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 하락장에서도 방산주들이 오늘 장은 좀 선방하고 있는데 뭐 물론 북한 관련 이야기가 또 살짝 나오긴 했었어요. 네. 예. 오늘의 상승 동력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상승 동력에 대해서 김민수 대표님은 무엇을 가장 중요시하십니까? 네, 일단 다 아는 내용들이죠. 네. 올해 이만큼 몰랐는데 그렇다고 더 가지는 못합니다. 네, 추가적인 수주 얘기들 나와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거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더 강하진 않는데 그러면 내년을 보자 뭐 이런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이후에 군비 늘어났던 거 확인되고 있는데 데이터로 보게 되면 좀 흥미로운 사실이 이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인데 전쟁 쪽을 공부하네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여기서 세계 100대 방산 기업을 찾아봤더니 거기서 한국이 4개 정도 업체가 들어갔고 저희 아는 기업들이죠. 네. 이 대표적인 기업들 들어갔고 비중이 한 1.2%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일본보다도 못합니다. 1.5%대. 근데 그래서 이렇게 그 수출 많이 했는데도 그런가 싶었더니 이게 작년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데이터까지 반영돼서 내년 가게 되면은 아마 정부가 예측했던 대로 빠른 순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예상으로는 한 2, 3%대까지 이 비중이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괄목할 성과를 냈다는데 가장 주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100대 방산 기업 중에서 우리 기업은 4개밖에 없었다. 4개가 다 아닐까요? 어... 네, 그 이상으로 다른 회사가 들어가기는 아직은
경쟁력이 그리 크지 않았는데 근데 네. 올해를 반영하면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섹터인데 여기 더불어서 올해 사실 방산주들이 뜨거웠던 거는 단순히 러우 전쟁으로 인한 무기만 본 게 아니라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항공 쪽, 우주 항공 산업 쪽에 대한 기대도 컸기 때문이잖아요. 누리호 그렇죠. 발사도 있었고, 네. 그리고 뭐 스페이스X 이야기도 있었고, 요 이야기는 내년에도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주항공 쪽도 당연히 기대감이 높겠죠. 근데 이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라고 네. 해서 이제 항공청이 설립되면 예산이 들어갈 거고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또 물론 이 부분이 계약직 공무원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떠나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겠죠. 사업을 키워서 거기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겠다라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앞으로의 변화는 계속 기대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근간이 되는 게 우주항공 쪽에서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일단 민간항공 쪽을 기반으로 해서 또 민수에서 군수로 넘어가는 네. 민수에서 군수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들이 다 또 연관이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리오프닝과 함께 또 이어질 수 있는 분야가 바탕이 돼서 같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더 좋은 믹스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쪽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또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하나의 섹터 중에 하나가 이 원웹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또 위성 통신과 위성 인터넷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 하나 계속 부각을 받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한 다변화된 흐름들은 내년에도 계속 모멘텀으로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해당 업체들이 실적이 바탕이 되기 시작해야 네. 이게 어떤 테마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좀 단단하겠죠. 그런 것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 우주항공에 대해서는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기사가 나오는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워낙 이 산업은 국책 산업하고 연관된 게 많아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또 우주항공청이 신설되면서 좀 그에 따른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주 내에서 김민수 대표의 혹시 최애 종목이 있는지 어떤 쪽을 볼까요? 무기로 가시겠어요? 아니면은 우주항공 산업으로 가시겠어요? 꼭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될 필요는 없겠죠. 뭔가 네. 포인트를 잡아보자면요. 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네. 요즘에 좀 그렇게 잘 알려진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도 관심 있게 봐야 될 쪽이 하나가 이제 앞서 S&T중공업도 납품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네. 거기서 이제 필수 가결하게 납품하는 회사가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i3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오. i가 3개. i3 시스템.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적외선 영상 센서에 주력하고 있는데 매출이 한 거의 90% 가까이 되고 있고요. 이건 약간 부품인가요? 부품 쪽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이 국내 최초로 이쪽을 양산을 해서 그래서 군수 분야에는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K2 전차 그리고 또 현궁 그리고 또 신궁 이런 쪽으로 다 나가고 있다 보니까 미사일까지도 다 적용해서 한때는 이게 미사일 관련주까지도 연결돼서 움직였던 부분들인데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게 영상 센서가 하나가 5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고 있고 2대는 필수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차 하나에 1억씩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100대면은 100억 뭐 이런 식으로 또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무기까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액의 성장 내년은 좀 뚜렷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또 하나 국내 냉각형 적외선 센서 쪽에서도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라이다 잘 아시죠? 네. 자율주행 쪽과도 협업해서 개발하고 있다라는 쪽도 눈에 띄고 있고 산업적인 여러 가지 변화 같이 이어가게 되면 수요에 따른 변화는 분명히 나올 게 아니냐라는 쪽도 봤었을 때 아마 기대감은 내년의 실적 변화는 좀 두드러질 것이다라는 쪽도 나오다 보니까 군수와 또 민수. 네, 그쪽의 가치 변화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쪽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i3 시스템 차트도 한번 볼게요. 최근의 흐름과 함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최근에 한번 움직였다가 또 눌림목 받고 다시 움직이는 과정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안고 실적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나온 내용들 보면은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한 18,500원대에서 눌림목 쪽에서 계속 잡아보는 관점 유효한데 일단 지난 고점 때 돌파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 지난 고점 때 돌파해서 21,500원 정도 이제 주봉상 정도의 다음 저항권 쪽 이렇게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7,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3 시스템의 목표 주가는 21,500원, 손절가 17,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께서
혹시 방산주들은 고평가가 아닌가요? 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종목별로 PER의 격차가 좀 크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네. 방산주는 고평가입니다. 어. 네, 고퍼를 유지를 하는 게 네. 왜냐하면 누가 어느 산업이 우리 전차 만들고 싶어 만들게 하고 들어올 수 있는 산업들이 아니죠. 그만큼 어느 정도 바운더리 안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둔 상황이고 거기다가 또 꾸준하게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또 남북이 대치되는 상황 쪽에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고퍼줍니다. 근데 거기다가 지금 플러스 알파 수출 모멘텀들이 해외에서 더해지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얼마만큼 반영해 주느냐가 이제 앞으로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적이 변하는 것만큼 PER도 같이 올려주느냐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레벨업이 강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 정도 시장 상황이 아닌데라고 생각하게 되면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또 그만큼 안 올라가는 경우도 나오겠죠. 네. 네, 그거는 시장 상황과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이 밸류 평가는 시장의 또 유동성 흐름이라던가 이런 자금 성장주들의 위치를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 따라 좀 다를 것 같다라고 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방산주 이야기 나눠봤고요.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